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베네수엘라 위기 상황 중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석유 의존은 경제로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제 정치 위기, 사회적 위기를 보겠습니다만은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외채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총 외채가 약 1,500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돼요. 그래서 채무이자 및 원리금 상황을 못하니까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에 약 1,000억 달러 이상을 상환해야 되지만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채무 부채 상환 의무를 계속 어기고 있어서 디폴트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또 덧붙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체제가 지금 강화되어 있죠. 베네수엘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통해서 가진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국제 금융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원조국이라면 중국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상을 하면은 외환 부족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석유 수출까지 제재를 하면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지금 목줄을 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신규 채권 발행도 금지하고 이런 정도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해결될 소지,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이제 모든 게 정치적 환경에서 나오는 건데, 베네수엘라의 그 정치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한마디로 권위주의가 심화되고 민주 질서가 훼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 대통령을 이제 계승을 했죠. 그래서 집권에 성공했지만은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하고 틀려요. 집권 초기부터 아주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야당이 총선을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과 체제 전환, 이런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야권 탄압, 그 다음에 삼권 장악, 또 군을 동원한 강경 진압. 그래서 사실은 차베스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 질서를 훼손하고 그 정도가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017년 3월에 친정부 성향의 대부분이 의회의 권한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야권 탄압을 아주 심화시켰어요. 그래서 그해 4월 이후에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 빈민층 아니에요? 근데 빈민층까지 시위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적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해 7월에 재헌회를 구성해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헌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시위가 워낙에 치열해가지고 과격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 또 수천 명의 부상자, 또 체포 구금 시위자에 대한 반인도주의 행위.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죠. 마두로 대통령은 이게 삼권을 장악하고 반체제 인사를 박해하고 야당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부정투표, 하여튼 이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보됐다. 특히 개헌, 공직자해임, 정부기관 장악의 권한을 갖는 이런 재헌회를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악화시키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 권위주의가 공고히 되는 말하자면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베스 대통령에 비해서 마두로 대통령은 사실 권력기관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부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군부에게 이제 식량, 생필품 보급품, 그리고 각종 이권을 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살기 위해서는 군부를 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부 쿠데타를 방지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군부에게 특혜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고 식량이 결핍되잖아요.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정부 시위, 약탈, 범죄 행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에 군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군부의 충성심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군부의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의 유통, 배급, 은행, 방송국, 그리고 금광체육권, 이렇게 환심을 사는 각종 이권을 제공합니다. 군부는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 하에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군 관료들이 부패 및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연장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이 되고, 원래 대선 일정이 12월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급감을 하니까 재헌의회가 마두로 대통령에 유리하게 선거 일정을 앞당긴 거예요. 마두로 대통령은 자기를 견제할 야권의 주요 경쟁자들 가택연금 또는 기소를 해가지고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도록 야권을 배제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또 투표소에서는 바로 식량 배급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그걸 조국카드라고 하는데, 조국카드인 발급제를 설치해서 빈민층으로부터 지지를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사회적 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한 5번 방문을 했어요. 차베스 대통령 때도 가보고 마두로 대통령 때도 가봤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간 게 한 4, 5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위기 가보니까요. 정말 이게 과거의 베네수엘라가 맞나 할 정도로 식량, 의약품 등 기초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도 물자가 없어요. 또 호텔에 화장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요, 부족한 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제 이게 무상복지를 좀 확대해야 지금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역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어요. 국유화해야 돈이 나오죠. 재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재정으로 그 복지 프로그램인 이제 그란 미션을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교육, 미션 로빈슨, 미션 리바스, 미션 수크레 하는 그런 그 교육, 무상 교육, 그 다음에 의료는 바리오 아덴트로라고 그래요. 바리오 아덴트로. 주택, 미션 하비tat. 이런 서비스, 이런 사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빈곤, 문맹퇴치, 그리고 보건위생 향상을 가장 큰 치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그램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교육과 의료 체제가 거의 붕괴가 됐어요. 석유 생산량이 감소가 돼서요. 쿠바에 이제 석유를 많이 보내줬거든요. 쿠바에도 보내는 석유가 줄어드니까 쿠바에 석유를 보내주고 쿠바로부터 이제 교사, 의료, 의사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줄어들면서 쿠바로부터 제공받는 교사와 의사 서비스가 감소를 합니다. 또 다수의 베네수엘라 출신 의료진 교사들이 저임금, 근무 환경 약화, 또 생활 수준의 악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대량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베네수엘라는요, 교사와 의료진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 식품과 의약품 부족입니다. 이제 이 국영 슈퍼마켓을 통한 식품 생필품 구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 보니까 암시장에서 구입을 해요. 근데 암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이 비공식 환율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 한 달 임금이 2달러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그 생필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베네수엘라 맞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포퓰리즘, 이걸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아요. 왜? 포퓰리즘을 해야 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포퓰리즘은 독약입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에 빠지면 그 독약을 마약을 먹는 거예요. 해낼 수가 없어요. 바로 포퓰리즘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저는 포퓰리즘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마약과 같이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고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감시를 해야 돼요. 포퓰리즘의 유혹은 답니다. 왜? 일 안 해도 돈 주잖아요. 그러나 일단 그것에 마약에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기 시작해요. 국가는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나는 첫째 예로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을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약품 말을 했는데요. 그 베네수엘라의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재고가 없는 거예요. 평균 80% 이상 재고가 부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도 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시일이 지연됩니다. 또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국내 생산은 거의 못하는 거고요. 수입도 어렵죠, 요즘에. 그래서 또 거기다가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파서 가도 소독,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세가 악화되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지금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은 영아 사망률은 약 30%, 산모 사망률은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감염자 수도요, 약 8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가 이게 붕괴가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체중을 재봤는데요. 식량난이 악화되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요 10kg 이상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민의 약 80% 이상이 먹을 것을 살 충분한 돈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통계에 의하면 빈곤층의 50% 이상이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 영양실조는 약 25%에 달하고 어린이 약 3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해서 아동 사망의 30% 이상이 바로 영양실조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생활이 처참한지를 아마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지금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부분은요. 식량 공급 부족이에요. 야, 진짜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인데 지금 해외로 많이 이주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배고픈 것 때문에요. 식량 부족 때문에 많이 지금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치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무슨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5위에 선정될 정도다.
마약, 조직범죄, 살인, 약탈 등이 만연해. 지금 제가 5년 전에 카라카스를 방문했을 때도 저녁에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살인과 약탈이 빈번합니다. 극도의 치안 불안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하자면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인, 납치가 급증해서 치안 불안이 일상화됐고, 이거 원인은 이제 그 마두로 정부가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안이 소홀되고, 또 사법 제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모든 정부 기관이 부패가 됐어요. 비효율성. 그래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 4, 5년 전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치안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어디 나갈 수가 없다. 특히 부인들이 쇼핑을 해야 되고 식료품을 사야 되는데 사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다닐 수가 없다. 납치가 빈번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의 직원들이 또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형사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위기가 지금 이제 국내적인 위기, 즉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게 뭡니까? 글로벌 시대는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위기는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지금 중남미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베네수엘라 위기와 중남미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지역 질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를 이제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중간고사를 위한 과제는 30년 후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말 고사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남미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어떤 국제관계에 좋습니다. 한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10분 내지 20분 정도 발표하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클래스로 제가 이게 클래스를 진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못하고 디스커션을 못하고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안정화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런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